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쉬었다가지만 다시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병렬 컴퓨터가 필요하고, 병렬 컴퓨터를 위해서는 GPU와 메모리 사이의 병렬화가 극단적으로 가까워져야 되고, 또 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 중에 하나를 지금 HBM을 소개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스태킹되고 비하로 뚫려서 IO 개수를 늘리고, 또 거리를 가깝게 해서 파워 소모를 줄이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를 계속 높여야 되는 구조로 발전을 하겠습니다. 더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SIPI뿐만 아니라 열 설계도 잘해야 되고, 이것들이 또 잘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테스트하는 기술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SIPI, TI 이슈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챕터 4에서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챕터 5에서는 그 응용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벡터로 들어가고 아웃풋이 고양이냐 호랑이로 들어가는데 꼭 거기만 끝나지 않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SI 할 때 이쪽이 I 다이어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터커넥션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웃풋이 패스페일로 결정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인풋이 현재 디커플링 캐패시터의 어떤 구조도 배치도가 되겠고 그랬을 때 아웃풋은 어느 지점에 디커플링 캐패시터 어떤 걸 놔라 이런 이제 게 될 텐데 어쨌거나 인풋 벡터가 들어갔을 때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해주거나 추천해주는 이 과정을 우리가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인풋 레이어가 전달돼 가면서 여기 이제 웨이트가 곱해지게 되는데 곱하기가 정해지고 어느 값 이상이면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과정을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화살표 과정이 이 전체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 컴퓨팅이 있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 하나 동그라미 하나 인풋을 받아서 곱하기를 해서 받아서 더한 다음에 어느 값 이상이면 넘겨주는 이 단위를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퍼셉트론인데요. 자, 인풋 벡터가 그 전 레이어에서 올 때 그거를 곱한 다음에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작업. 수학적으로 보면 인풋 벡터의 엘리먼트와 웨이트 엘리먼트를 곱해서 그거를 쭉 더하는 그런 작업이 하나 있고 썸메이션 하는 거죠. 가중치를 곱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펑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걸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데 활성화 함수 중에 가장 많이 쓰였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중에 함수를 렐루라 그러는데 이 합을 했을 때 0보다 미만이면 그냥 0으로 하고 0보다 이상이면 리니어하게 그대로 비례해서 나오게 하는 렐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렉티파이어가 되는 거죠. 끊을 거 끊어버리고 어느 미만 값은 끊어버리고 그 이하만 스레시홀드 이상만 전달한다. 이게 실제로 뇌 세포가 이러한 과정으로 신호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따온 건데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컴퓨터로 보면 쭉 덧셈을 하게 되고 덧셈을 곱하기를 하게 되고 덧셈을 하게 되고 어느 값 이상이면 보내는 이런 엘리먼트들이 수없이 배치되는데 이걸 이제 병렬화하면 할수록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곱하는 과정 이런 게 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늘려져 있을 때 이 동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행렬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학습 과정을 보면 결국 가중치를 정하는 게 결국은 학습인데 처음에 가중치를 0과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풋을 5와 3을 넣었더니 사실은 정답은 이게 아마
1과 1이 돼야 될 텐데 자 정답 모릅니다. 일단 5와 3을 넣었는데 웨이트가 00이니까 실제 아웃풋은 0입니다. 근데 정답은 8이니까 8만큼 차이 나니까 두 개의 제곱에 64. 너무 에러가 큰 거예요. 정답과. 그러면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해서 이 W를 업데이트 하는데 일단 0점으로 바꿔봅니다. 이걸 학습이라고 합니다. 한번 학습할 때. 00으로 했더니 정답하고 너무 틀려요. 그래서 0.5, 0.5로 해보자. 그래서 0.5, 0.5로 하니까 여기 인풋을 또 바꿔봅니다. 2와 4로 해서 했더니 원래는 2와 4와 6인데 0.5, 0.5로 했더니 곱해서 더했더니 3밖에 안 나와요. 에러가 9죠. 아까 64보다는 줄었지만 또 에러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번엔 0.8로 바꿔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100번쯤 하다 보면 정답에 가장 가까운 값을 0.99999, 0.999. 사실 정답은 1과 1이지만 기계학습은 정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답을 추구하, 확률이 가장 좋은 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0점 이렇게 해보면 차이가 거의 3과 4를 넣었을 때 7인데 0.699 이렇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게 뭐 이렇게 과정,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넣고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해 가는 과정, 개수하는 거죠. 처음에 00 했다가 0.4, 0.8. 근데 이 개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빨리 찾아가려고 미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에러가 적은 방향으로 찾아갈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과정을 하는 게 기계 학습이라고 하고, W를 개수해서 한번 계산해 보는 과정을 forward propagation. 그래서 에러가 생겨서 업데이트해서 좀 최저값을 찾아가는, 여기서는 그냥 개수해서 0.5에서 0.8이 됐지만 이거 이제 미분을 통해서 좀 찾아가게 되는데, 미분이 0이 되는 점이 가장 에러가 적으니까 그런 과정을 backward propag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넣었을 때 어느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아웃풋을 전달하는 함수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니어 함수, 시그모이드, 탄젠트,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여러 함수들이 있는데 시각을 보는 인공지능이냐, 말을 하는 인공지능이냐, 뭐, 아니면 창작을 하는 인공지능, 다양한 인공지능에 따라서 이 활성화 함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를 적게 찾아가야 되니까 에러를 규정하는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민스퀘어라고 해서 실제 정답과 이 아웃풋 차이의 제곱, 그걸 n분의 1로 나눈 요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로그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민스퀘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프로퍼게이션 됐을 때 웨이트를 찾아가는 과정, 그때 자꾸 이게 에러 함수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찾아가겠냐 할 때 그 지점에서 미분을 구해가지고 미분 구해서 그 다음 값을 예측하는, 그냥 개수하는 게 아니라 아까는 그냥 중간값을 선택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미분 그 근처에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통해서 다음 값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그런 거를 gradient descent라고 이게 인공지능에서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미분을 통해서 다음 웨이트 값을 이렇게 추측하고 또 그 다음 데이터를 갖고 업데이트 해가는 과정인데, 그 다음 웨이트를 예측하는 그 방법을,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을 gradient desc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forward propagation 매트릭스 계산하기 위해서 forward propagation하고 미분 통해서 최저값을 찾아가는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을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데, backward propagation 하면서 가중치 갱신하는 방법을 gradient descent 방법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말로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인공지능, 초창기에 사용됐던 게 사진을 통해서 이게 호랑이냐 고랑이냐 찾아내는 건데,
여러 층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행렬 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은 계산량이 많으니까 축소해내는 과정인데 그걸 이제 필터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는 컨볼루션이라고 하고 이거를 어떤 특정한 피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행렬 계산을 많이 합니다. 중간중간에 레이어를 전진하면서 포드 프로포게이션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너무 데이터가 많고 계산 시간이 많으니까 최대값이나 평균값만 취해서 줄여가는 행렬 계산을 줄여가는 작업을 맥스 풀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대값 찾는 맥스 풀링. 그리고 마지막에 연결해서 이게 뭐 단어라고 생각하죠. 보캐블러리 100만 단어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는 그 연결선을 우리가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라고 얘기하고 여기 fully connected layer가 등장합니다. 이런 거를 CN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주로 이미지 판독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망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인공지능, 자연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또는 요게 조금 더 발전한 LSTM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한 장의 정적인 사진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판독을 하는 반면에 우리 말은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시퀀셜하게 옵니다. I work at Google 뭐 하면 I work at만 치면 구글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런 뭐 라이팅 할 때 쓰는 이런 인공지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요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 딥뉴럴 네트워크나 CNN 같은 게 한 블럭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이전 내의 신경망의 값이 결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전달돼서 이게 소설책 한 권을 읽는다고 치면 100만 네트워크 연결되겠죠. 맨 처음 내 이름은 뭐다 했을 때 마지막 문장에서 그게 관련되는 문장이 나와도 서로 연결될 수 있게.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량도 필요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인공지능이 더 강력한 컴퓨터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전체 책을 다 읽어야 되고 평생 말했던 걸 기억해야 되고 전 세계 지방 언어 그 다음에 방언도 다 알아야 되고 훨씬 더 복잡하고 고기능이 아닌가.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마존 스피커 사용한다면 그게 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누군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은 창작 인공지능인데 처음에는 모방을 이용해서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미지가 있으면 모방 인공지능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모방 인공지능이 도저히 실제 인공지능과 모방 인공지능을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도 학습시키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도 학습시키면서 극단적으로 실제 창작자와 구별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이런 인공지능을 제너러티브 어드바이서리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가짜 지폐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인공지능으로 사용됐는데 지금은 고호의 그림으로 계속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카이스트 도서관을 그려보라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고화풍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화풍을 이해하고 습득한 다음에 사람의 창작 활동이 모방, 변형, 융합 뭐 이런 과정이 아닌가요? 완전히 세상에 툭 떨어진 거는 거의 없지 않겠나. 99%의 창작 활동은 모방과 변형, 융합인데 모방과 변형의 융합은 인공지능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뭐 그림 그리는 거, 창작품 또는 음악을 작곡하고 있는 것 정도는 인공지능이 거의 할 것 같고요. 시를 줬을 때 그림을 그려라. 그 시에 해당하는 음악을 작곡해라. 이 정도까지도 가고 음악을 들려줬을 때 문학을 써라. 시를 써라. 이런 것도 가능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학습 과정이 복잡할 뿐이고요. 그런데 그 복잡도는 누가 해결하느냐? 컴퓨터가 해결하고 반도체가 해결하고. 그래서 계속 반도체 성능을 높이 요구하고 그래서 테스트가 어려워지고 이런 결국 그 기술의 맥락이 SIPI
뿐만 아니라 테스트에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꾸 정답을 보여주고 예를 보여주는 건데 데이터를 주지 않고 스스로 이제 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는 거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넘어지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말을 배우거나 걸음걸이를 하듯이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강화학습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주체적인 거죠. 인간의 도움 없이.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아빠가 아기가 걸어오면 예쁘다 하고 이제 안아주는, 보상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방이든 뭐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있죠. 그게 강화학습에서 인간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상체계를 만들어주지만 그런 환경과 보상체계 내에서 자기가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은 컴퓨터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은 주로 주식 투자, 게임이라든가 자동차 운전, 스스로 배워서 자동차 운전 같은 경우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죠. 충돌 사건을 만들 수가 없고 비용이 크니까 버추얼 환경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하고 이따 반도체 설계에서도 이걸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학습의 경우는 쥐가 이렇게 미로를 찾아가면서 치즈를 먹게 되는데 처음에 이것저것 시도를 계속 하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짧은 거리 내에서 치즈를 찾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이런 미로를 만들어주는 이런 상태를 environment라고 얘기하고 치즈를 주는 거는 reward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액션을 통해서 액션의 결정은 쥐가 하는 거고 인공지능이 하는 거고 그래서 갔더니 몇 번 만에 내가 먹더라. 이런 과정을 이제 observation이라고 그러는데 액션과 observation은 인공지능인 쥐가 하는 거고 environment를 설정하고 reward를 정하는 것은 인간이 정하고 우리가 이게 PCB 설계를 한다. 테스트 PCB 설계를 한다 그러면 environment는 PCB의 기본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고 거기서 reward는 아이 오프닝이 좋게 하는 시그널 인테그리티, 노이즈가 좋아지는 파워 인테그리티가 되는 거고 거기서 스스로 구조를 바꾸고 배치를 바꾸는 게 이제 액션이고 observation은 결국 I 다이렉트라든가 EMI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실제 reinforcement learning은 여기서 스타트에서 골까지 가는데 얼음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 있는 홀이 있어요. 그래서 얼음에 팍 꺼지니까 한번 가보는 거죠. 왼쪽 오른쪽 가고 계속 가보다가 보니까 여기 물에 안 빠지고 짧은 시간 내에 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이런 방법이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학습하면 또 그 다음에 시도해야 되잖아요. 매번 시행착오를 그냥 랜덤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경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을 정하는 이런 거를 폴리시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에서 폴리시가 중요하고 근데 매번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한 단만 가고 그 전에 걸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디지털적인 판단 방법인데 그 전에 있었던 행동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고 강화학습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폴리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다음 액션 할 때 액션을 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게 이제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PC 테스트용 반도체를 설거나 PCB 설계할 때 라인을 90도로 꺾더니 좋더라. 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 보다가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최고의 아이 다이그램을 얻기 위한 룰을 찾아가는 거죠. 결국 봤더니 길이가 제일 짧을수록 좋더라. 그런 폴리시를 찾아내는 거죠. 이런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세돌 보다가 인공지능이 바둑을 더 잘 둔 건데 그 이세돌과 바둑 둔 알파고인가요? 알파고에서 썼던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인데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근데 이 강화 시도를 인간이 직접 하거나 생쥐가 치즈를
하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죠. 위험도 있고. 이걸 컴퓨터 내에서 가상적인 환경에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컴퓨터 성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알타리 게임이라고 뭐 깨기 게임인데 인간이 가르쳐 준 거 아닌데 알고 보니까 옆에 구멍을 나서 뒤로 이 공이 들어가서 깨면 금방 이기더라. 그래서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몇 년 전 자료지만 2015년 자료지만 사람하고 게임을 했을 때 대부분 다 강화학습 쪽이 다 이겼다는 겁니다. 승률이 높고 인간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도 인간보다 강화학습이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전자공학과 졸업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하고 또 석박사하고 필드에서 10년 이상 해야 전문가 소리 들을까 말까 한데 그것도 반도체도 알아야죠. 시그널 인테그리티도 알아야 되죠. 테스트도 알아야 되죠. 장비도 알아야 되죠. 뭐 다양한 분야를 다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컴퓨터는 그냥 스스로 학습하면 전기력 빵빵하게 주면 일주일 내로 다 학습해버리면 우리 인간보다 엔지니어보다 강학습이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강학습의 특징은 뭐냐? 슈퍼바이저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 스스로 경험해서 자율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죠. 데이터가 필요 없다. 경험을 생산한다. 인간과 협업이 가능하다. 아까 이제 폴리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얘네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설치하려면 인덕턴스가 작은 위치에다가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강화학습을 연구해 보니까 얘가 인덕턴스가 뭔지 알아내더라고요. 말로 인덕턴스를 안 하는데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는 위치를 찾아내더라고요. 강화학습을.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컴퓨터 성능이 무한대가 아니니까 많은 제한이 있는데 인간과 협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인간의 경험을 가르쳐주고 얘기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공지능은 제가 그렇게 해서 뭐 강화학습으로 뭘 해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숫자가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인공지능이 결국 외계인 언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정답은 인간보다 빨리 찾아내더라. 어쨌거나 현재 인공지능은 2단계까지는 안 왔고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까지 안 왔는데 이유는 너무 전기가 많이 먹고 비용이 많이 먹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컴퓨팅 파워의 한계, 밴드위드, 메모리 밴드위드 그렇습니다. AI는 앞으로 고성능화, 저전력화, 저비용 요 단계가 계속 앞으로 시간이 될 거고 먼 미래에는 아예 시간도 필요 없고 메모리도 필요 없고 데이터도 없이 자기가 다 하는 것 같고 더 먼 미래에는 인간을 벗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인공지능이 뭔지 그리고 컴퓨터 아키텍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한 15분 동안 그러면 AI로 SIPI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AI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쓴 단어입니다. 자, AI가 뭘 할 수 있을까? 공학적인 측면에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측 한번 하려면 스파이스, 뭐 NC스토를 이용해서 HFSS 뭐 엄청 시간 걸립니다. 고성능 컴퓨터. 그걸 그냥 인공지능이 찍어버리면 어떻겠나. 또 하나는 테스트든 생산 라인에서 뭐 일드가 떨어지든 원인 분석. 지금은 경험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급 엔지니어가. 이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지 않겠나. 세 번째는 설계 최적화.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죠. 설계할 수 있는 분야가 회로가 있을 수 있고 안테나가 있을 수 있고 반도체 구조, PCB 아키텍처, 전자파, 기계 구조, 건축. 그래서 대부분의 고급 엔지니어링은 아마 AI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의 정확성, 시간 효율성이 증대되고 설계의 알파고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우리 테스트 학교에서 계시는 여러분들 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급공학자들인데 이 일도 일부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실은 ADA를 주창하는데 All Design by AI. 그래서 HBM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AI 알고리즘을 돌려서 HBM을 재설계한다. 그래서 AI하고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시그널 인테그리티, 지금 GPU하고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성능을 보는 지표가 I 다이그램입니다. 다양한 랜덤 데이터 상황 또는 파워나 인터커넥션 상황에서 수신자에게 I 오프닝 볼티지와 타이밍 마진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SI인데 이게 보통 시뮬레이션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다 이게 이 랜덤한 경우 다양한 케이스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0에서 1로 갈 때 0에서 1로 갔다 0으로 떨어질 때 또 01, 01이 반복 이 케이스가 수조 단위가 되는데 10의 12승 단위가 되는데 이거 언제 다 계산하겠습니까? 측정하고 측정 장비도 이거 시간이 뭐 무한데 일주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태티스틱하게 몇 번 찍어갖고 해서 이걸 I 다이그램을 얻거나 이렇게 하는데 측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거 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아까 IO의 개수가 뭐 10,000개, 10만 개 되면 언제 이거 다 찍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예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소드는 디자인 파라미터 집어넣고 3D EM 시뮬레이션에서 터치스톤 파일 끄집어내고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아까 I 다이그램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이트와 위트를 얻는데 이 방법에서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통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대표값, 월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만 얻기도 하고 어쨌거나 시간이 드는데 아예 학습을 하고 나서 머신러닝이 인풋 파라미터만 넣으면 그냥 툭 I 하이트와 I 위트가 나오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터커넥션 구조만 딱 집어넣으면 그냥 인공지능 모델로 iWidth와 iHeight가 나오게 이 안에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집어넣어서 해봤고요. 아주 초기지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풋 파라미터 넣으면 딱 iHeight, width가 나오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망의 예를 들어서 with space, 인터커넥션 구조죠. 만약에 테스트 보드라면 테스트 PCB의 디자인 또는 HBM 같은 경우에 HBM 인터포저의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풋을 집어넣고요. with space, thickness, height를 집어넣고 I height, I width.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I 다이그램을 얻어갖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인공지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그런 계산 작업 필요 없이 인풋만 넣으면 딱 예측값이 나오게 하는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작업 자체는 세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이제 익스텐더블하고 리유서블하고 플렉서블하게 한 그런 과정은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타겟 시스템과 데이터 파라미터가 정해지고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그것으로부터 데이터 세 종류를 만들어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해가지고 계속 튜닝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할 때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이 네트워크 전체의 설계, 레이어 개수라든가 파라미터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아직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못. 이것도 결국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경험에 의존해서 했습니다. 트레이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잘 됐나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도 데이터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만든 다음에 이, 어, 이, 이 학습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정확한가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그널 그라운드와 그라운드 사이 시그널인 스트림라인의 경우를 했었고 위드가 0.4 마이크론에서 3 마이크론 사이, 스페이스도 0.4 마이크론에서 HBM을 염두에 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디멘전 범주 내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는 2GBps, 라이징 폴 타임은 54 피코 세컨드, PRBS는 2의 8승-1, 그 다음에 TX55 0.4 피코페럿, RX 0.4 피코페럿 이런 조건으로 하고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건 아주 간단한 학습용을 해본 건데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2, 히든 레이어 3, 아웃풋 레이어도 있고 트레이닝 셋은 240개, 테스트 셋은 60개, 러닝 데이트는 0.00. 러닝 데이트는 아까 그 웨이트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꿔가는 그 정도인데 조금씩 바꿔간 거죠. 컴퓨터가 하니까 10만 번까지 돌려서 최적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창기 그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거는 제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학습 데이터와 실제로 이제 프로포즈드 메소드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0.1% 정도의 오차율 내에서 잘 맞았다. 그렇지만 계산 시간은 1시간 걸리던 게 1초 만에 됐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을 높였죠. 이게 다양한 제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 셋에 대해서 eye height나 eye width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과 빨간색과 프로포스트 인공지능 모델이 잘 맞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결과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우리 그 엔지니어링을 도울 수 있는 SIPI를 도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그 다음에 분량 분석, 문제 분석, 세 번째가 최적화인데 예측에서 아직은 컴퓨팅 파워나 더 복잡한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 메이저 툴 회사들, 케이던스라든가 뭐 NCS라든가 다양한 툴 회사들이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저희가 인공지능 예를 들어보면 HBM이 있는데요. HBM이 아까 말씀 것처럼 PCB, 인터포저, GPU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서 많은 배선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라운드 인테그리티가 문제가 됩니다. 디커플링 캐패시터를 D램에 얼마나 놓을 것이냐, GPU에 얼마나 놓을 것이냐, 인터포저에 얼마나 놓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라운드 인테그리티와 파워 인테그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TSV, VR을 몇 개 얼마만큼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인덕턴스 컨트롤과 저항 컨트롤과 레조넌스 컨트롤이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파워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 인공지능으로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PDN 임피던스라고 해서 시뮬테니어스 스위칭 노이즈를 일정 부분 미만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타겟 임피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아까 하이러키컬하죠. 온 칩에다가 인터포저에 VI의 디자인, TSV의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계층적인 디자인이 있는데 처음 해보면 다 레조넌스가 일어납니다. 인덕턴스와 캐패시터 이게 다 스펙을 만족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망이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디캡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다 옵저베이션으로 PDN 임피던스를 본 다음에 타겟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에이전트로 돌아가서 액션을 바꾸면서 쥐가 미로에서 치즈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뺑뺑뺑뺑이 돌아가는데 빨리 찾아가게 하려면 치즈를 맛있는 게 먹는 것처럼 임피던스 타겟에 가까워졌다라고 알려주는 우리가 이제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environment는 이제 HBM의 디캡 디자인이 되고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적화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어디다가 둘 거냐. 여기에 하면 위닝 퍼센트가 50%, 여기는 80%. 여기는 여기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냐에 따라서
디캡 임피던스가 PDN 임피던스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리워드를 하면서 수없이 바둑 게임을 하면서 여기서 디캡 하면서 최적화를 찾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하고 나니까 얘가 최적점을 찾아가더라. 그리고 최소한의 디캡 개수를 가지고 그런데 그고 나서 얘가 최적점을 찾아간 위치를 보니까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더라. 얘네들이 결국은 이 학습을 계속하면 인덕턴스가 뭔지도 알고 파라시틱 캐패시터가 뭔지도 알고 레조넌스가 뭔지도 알고 타겟 임피던스가 똑똑한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똑똑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PDN 임피던스가 뭔지 가르쳐주거나 디캡이 뭔지 ESL이 뭔지 가르쳐주는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아기가 말을 찾아가듯이 이렇게 찾아가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랭귀지는 모르지만 인덕턴스도 찾아 알게 되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인공지능망이 되는 거고요. 액션을 정합니다. 폴리시. 결국 그 폴리시가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는 거지만 얘가 나름대로 폴리시를 정하고 액션을 해서 디캡을 정하는데 그 디캡 정하고 나면 임피던스 계산을 해서 얼마나 좋아졌다 리워드를 줘서 계속 얘가 리워드를 얻으면서 경험을 쌓고 최종적으로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캡을 이렇게 놓고 찾아가면서 얘가 학습하는 과정을 저희가 관찰해 봤더니 첫 번째가 아마 이니셜입니다. 레조넌스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도 높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습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16번째가 되면서 임피던스를 이렇게 다 타겟 임피던스 미만으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네들한테 리워드, 임피던스는 가르쳐주고 여기에 가장 만족하는 값을 가까이 얻는 것을 리워드로 주고 났더니 얘가 계속 트라이앤 에러. 근데 트라이앤 에러 하면서 얘네들이 관찰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쥐가 치즈를 찾아갔을 때 관찰하는 건 몇 번 만에 갔지? 뭐, 오른쪽이 좋아, 왼쪽이 좋아 이런 건데 여기서는 디캡 위치가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하는데 그것이 생쥐가 치즈를 찾을 때 최단 거리를 찾는 것처럼 여기서는 임피던스가 가장 낮은 방향으로 찾고 알고 보니까 그 폴리시가 인덕턴스를 줄이는 폴리시고 레조넌스를 없애는 폴리시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최저값을 찾아가면서 노이즈, 파워 노이즈를 관찰해 보니까 학습을 1000번 하니까 쭉 이렇게 줄어들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겟 임피던스를 결국은 만족한 거고요. 보면 타겟 임피던스 미만으로 하면서 C를 늘리고 L을 줄이고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강의에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인공지능이 뭔지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최적화된 컴퓨터 구조가 뭔가. 일단 당분간은 HBM 구조가 될 거라고 보고 그 구조를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HBM 구조에서 설계에서 아마 AI, 특히 강화학습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인공지능이 우리 엔지니어링을 대체할 수 있는 특히 테스트든 컴퓨터든 거기에 문제되는 SI나 PI 이런 문제를 강화학습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엔지니어링 분야, 우리 분야에서는 예측, 두 번째 문제 해석, 문제 원인 분석, 세 번째 최적화. 상당히 고급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고급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세상에 컴퓨터가 이제 인공지능의 SIPI도 이해하고 거기다가 AI까지 이해해서 하니 우리 이 엔지니어링보다 훨씬 더 고급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가 안 도와주면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인공지능이 강력해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너무 전력 소모가 많다는 거. 하이 퍼포먼스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양자 컴퓨팅 계산 소자의 온도가 20mK 켈빈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상온까지 온도 계층을 만들기 위해서 쿨링 기술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인터커넥션이 있으면 메탈로 열전도가 생기기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렬 컴퓨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에도 메모리가 필요하다. 병렬 컴퓨터가 필요하고 시그널인텍 여기 보면 이 양자 컴퓨팅 소자의 전력 소모를 여기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인터퍼런스가 크겠어요. 또 트랜스미션 라인을 여기까지. 그래서 양자 컴퓨팅도 역시 인터커넥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조셉슨 소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 결국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테스트 요소 시그널 인테그리티 패키징 문제는 그대로 살아있다. 양자 컴퓨터도 우리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AI 빅데이터 시대를 맞았고 인터커넥션 문제는 계속되고 SIPI EMI 문제는 영원히 우리하고 함께 갈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고 이에 따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AI 엔지니어링이 일부분 우리 기술을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SIPI EMI뿐만 아니라 AI 공부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너무 얘네들이 잘하고 이러면 전기를 끊어버리면 인공지능이 스탑이 되니까 이런 일이 없기는 바라지만 이게 저희가 남은 마지막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